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과 대만입니다. 일본은 다나카 선수가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세심하게 조절하면서 경기 템포와 공격 방향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마노 선수는 빠른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전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드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야자와 선수는 이선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정확한 박스 진입 타이밍으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며 팀 공격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교한 패스 플레이와 안정적인 볼 소유를 바탕으로 경기 내내 점유율을 우위에 두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단단한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류이자오 선수가 주로 수비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아 공격보다는 1차 저지선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왕주오핑 선수는 중원에서 볼을 관리하며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으나 좁은 공간에서의 전환 능력은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신유 선수는 롱패스 전개에 참여하고 있지만 빠른 템포의 상대와 맞서면서 실수가 잦아지고 대인 수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자주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을 견고히 유지하는 전술을 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빠른 경기 템포와 넓은 공간 활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조직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 맞대결이며 모든 일정이 수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높은 볼 점유율과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폭넓은 패스 전개를 통해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수비 위주의 운영으로 실점 최소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라인 밸런스 유지와 압박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능력에서는 명확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야자와 선수와 하마노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하지 못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연속적인 슈팅 기회가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볼 소유 시간이 길지 않은 대만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반전 요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은주 선수가 좌측 윙에서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침투가 가능하지만 크로스 정확도 면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금민 선수는 수비 가담과 활동량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치고 있으나 골 결정력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소연 선수는 패스 배급과 탈압박 능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이나 제공권 다툼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연속 실점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이 우려됩니다. 중국은 샤오 선수가 장신 스트라이커로서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제공권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왕상 선수는 좌측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구사하며 필요에 따라 중앙으로 침투하여 직접 슈팅까지 시도하는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예는 선수는 수비와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롱볼 전개와 중거리 슈팅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경기 흐름이 막힐 때마다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측면 돌파와 높은 타점에서의 공격에 집중하는 전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세컨드볼 처리 능력 또한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좌우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높은 타점의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 침투보다는 공중전을 활용하는 공격 방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샤오 선수가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지켜주는 동안 왕상 선수와 왕예넨 선수가 측면에서 침투 각을 만들어내며 위협적인 공격 흐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라인 간 간격 유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숫자 싸움과 제공권 대응에서는 분명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요소보다는 피지컬 싸움과 공중볼 점유 타이밍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릴레스트램과 크리스티안순입니다. 릴레스트램은 최전방의 올센 선수가 다양한 침투 루트를 시도하고 있으나 마무리의 세밀함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톨라노 선수는 볼 소유와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 시에는 위치 선정에서 불안정한 면이 나타나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크리가드 선수는 좌우 측면을 넘나들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나
유효한 크로스 비율이 아직 낮아 공격 전개에 큰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경기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입니다. 크리스티안수는 시베르센 선수가 박스 외곽에서 슈팅을 시도하나 정확도와 파워 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페크치치 선수는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지만 볼 소유 시간이 짧아 공격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잦은 편입니다. 세르베르그 선수는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 전방과의 간격이 자주 벌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전체 라인의 반응이 늦어 후방 공간이 빈번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지만 상대팀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날카롭지 못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가 다소 부족하여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릴레스트렘은 볼점 유율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크리스티안수는 역습 상황에서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효과적인 공격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두 팀 모두 체력 소모가 심해지는 가운데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전환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결국 골 결정력 부족과 신중한 운영이 맞물려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릅스보르그와 바이킹입니다. 사릅스보르그는 최전방에 위치한 칼스바크 선수와 측면 선수들 간의 연계가 다소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조율하는 오르자사테르 선수 역시 템포 전환이 부드럽지 못하고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카르스텐센 선수는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면서 측면 수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 조직력에 빈틈이 많아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견딜 기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바이킹은 트리픽 선수와 스벤드센 선수가 양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공격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센 선수는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며 방향 전환을 원활하게 수행해 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을 활용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전방 공격 자원과의 연계 속도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팀 전체가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하고 있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릅스보르그는 포백 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좌우 측면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려 역습 전환이 원활하지 못하며 수비 복귀 타이밍도 일정하지 않아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킹은 측면 침투와 빠른 크로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상대의 약한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안정적인 볼 소유력과 측면의 속도를 고루 갖춘 바이킹이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두의 선수가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르콜라 선수는 전방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의 볼터치가 매우 정교하여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루이스 선수는 중원에서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며 패스 연결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초와 에르난데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 결장 중이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정교한 포지셔닝과 체계적인 빌드업으로 그 공백을 충분히 메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내내 끊임없이 형성되는 삼각형 형태의 포지셔닝은 볼을 소유한 선수에게 다양한 패스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볼 점유율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가르시아 선수가 공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며 1차 압박 상황에서 뛰어난 움직임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는 좌측 측면에서 날카로운 커싱과 박스 내 돌파를 통해 상대의 수비진을 흔드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고 벨링엄 선수는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 경기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하이센 선수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후방 수비 조합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며 만약 두 줄의 수비 라인이 낮게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대의 점유율을 장악하며 볼 전개를 주도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곧 경기 템포의 주도권으로 직결되는 양상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에서 촘촘하게 짜인 삼각형 포지셔닝을 통해 볼을 소유한 선수의 시야를 넓히며
한번 공격 전개가 시작되면 전 라인이 유기적으로 전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선수를 중심으로 역습 루트를 만들고 있지만 중원과 후방 간 연결이 끊어질 경우 공격 전개의 템포가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전술적 세밀함과 템포 조절 그리고 안정적인 볼점유 측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